이번 시간에는 백석에 흰 바람벽이 있어라는 현대시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과서를 한번 보면 그림이 하나 나와 있을 텐데요. 그 그림에 보면 요 앉아있는 이 사람이 이제 우리의 화자라고 볼 수 있겠고, 자, 이 화자는 자기의 그 좁은 방에 있는 하얀색 벽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 흰 벽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무수한 생각에 빠지게 되거든요. 우리도 그 방에서 이렇게 멍 때리고 이렇게 뭐 천장이나 이런 데를 바라보면 여러 가지 이렇게 생각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그걸 지금 화자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생각을 통해서 화자는 무엇을 하냐면 자신의 돌아온 그 삶들, 지나온 삶들을 생각하고 그거에 대해서 성찰하게 돼요. 네. 자, 그러면서 이 성찰을 통해서 자기가 지금 처해 있는 그 당면한 현실을 이제 수용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인데, 자, 이때 우리 중요한 것은 항상 화자의 태도가 어떤지가 중요하잖아요. 이 현실을 수용함에 있어서 비관적으로 수용을 하는지 아니면 앞을 뭐 긍정적으로 내다보는지, 이제 그 태도가 중요할 텐데, 이 시에서의 화자는 이 현실을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흐름에 따라서 화자가 흰 벽을 바라보고 그걸 통해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태도로 현실을 수용하게 되는지 이 흐름에 맞춰서 시를 같이 이해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이 작품은 방금도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흰 바람벽이라는 소재를 통해서 어려운 현실을 이겨내려는 의지가 나타나 있는 시이다. 문학의 내용의 형식과 관계, 작품을 둘러싼 맥락 등을 고려해서 작품을 한번 감상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작품을 보기 전에 백석에 대해서 같이 한번 짧게 검토를 해볼 텐데요. 자, 이 백석이라는 사람은요, 섬세하고 세련된 이미지를 담고 있는 시를 창작을 한대요. 자, 그리고 평안도 지역의 방언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방언을 사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 토속적, 향토성을 얻을 수 있다 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실 거예요. 자, 이 세계를 투명한 서정으로 그리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시인이다. 자, 이 시는 고향을 떠나 있는 화자가, 자, 백석의 시를 보면 화자가 이렇게 고향을 떠나서 뭔가 외로움과 쓸쓸함을 느끼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시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 고향을 떠나 있는 화자가 자신의 외롭고 쓸쓸한 마음을 어디에 투사했다? 아까 살펴보았던 이 흰 바람벽이라는 소재. 자, 이 흰 바람벽에 투사하여 지난 삶에 대해 성찰하고 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시를 이제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하느냐? 이 시를 작가 백석이나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연관을 지어보래요. 자, 백석과 시대적 상황과 연관지어 감상해 보면서 문학작품과 그것을 둘러싼 다양한 맥락의 상호관계를 이해해보자. 자, 이게 이 단원의 목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시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거에 넘어서서 뭐 해야 하냐면 이 시의 외적인 요소와 연관지어서 이 시를 한 번 더 감상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자, 우리는 이러한 관점을 외제적 관점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문학작품을 감상하는 방법에 내재론이 있고 외재론이 있다. 다 배워서 알고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중에서도 얘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작가 백석과 관련을 지으래요. 우리는 그것을 표현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시대적 상황과 연관을 지으래요. 우리는 그것을 반영론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를 표현론적 관점, 반영론적 관점에서 한 번 더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자, 이게 이 단원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내용을 한번 볼 텐데요. 자, 첫 번째 행. 얘는 면이 구별되어 있지 않아요. 자, 행으로 이렇게 좀 나뉘어 있는데, 자, 첫 번째 행부터 봅시다. 자, 오늘 저녁 이 좁다란 방의 흰 바람벽에 어쩐지 쓸쓸한 것만이 오고 간다. 자, 나와 있는 시어들을 하나하나 체크를 좀 해보면요. 일단 시간적인 배경이 저녁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공간적인 배경 어디다? 좁다란 방이다.
자, 그래서 보면 우리가 저녁이라는 시어가 줄 수 있는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냐면 날이 어두워지고 있어요. 깜깜해지고 있고 조금 모든 것이 좀 가라앉는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이런 하강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시어와 그리고 화자가 처해 있는 공간도 좁다란 방이다. 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시어가 주는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굉장히 조금 쓸쓸하고 애상적인 느낌을 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상적인 느낌을 주는 시 공간을 설정을 하고 있다라는 거 먼저 체크를 하시고요. 자, 이 좁다란 방의 흰 바람벽에 자, 방이 좁다랗다라는 거에서 우리 화자의 처지도 하나 파악할 수 있네요. 굉장히 곤궁한 처지구나. 되게 부유하고 좋았다면 넓은 집에 살았겠지. 근데 방이 좁다. 아, 그러면은 형편이 조금 어렵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그 흰 바람벽에 어쩐지 쓸쓸한 것만이 오고 간다. 자, 화자의 정서 직접 나오고 있네요. 화자의 정서 지금 어떻다? 쓸쓸하다. 우리 시에서 화자의 정서를 어떤 상징이나 비유를 통해서 돌려서 이야기를 하는지 아니면 이렇게 지금 보는 것처럼 직접 드러내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문제에서 선지로 자주 나오는 애들이거든요. 근데 얘는 직접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 요게 특징이네요. 자, 그 쓸쓸한 것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종결어미 한번 볼게요. 간다 해서 니은다에 현재형 종결어미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 시 전체적으로 보면 다 종결어미가 이렇게 니은다 이런 식의 현재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하게 된다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뭐다? 운율이다. 그래서 이렇게 종결어미 반복을 통해서 운율 형성해주는 특징도 하나 찾아볼 수 있어요. 자, 다음에 봅시다. 세 번째 행위예요. 이 흰 바람벽에. 자, 이 흰 바람벽. 아까도 이야기했어요. 이 흰 바람벽. 바람벽이 가지는 기능보다 화자의 내면을 비추는 매개물이다. 내면을 비춰줘요. 자, 그리고 색깔이 무슨 색이다? 흰색이에요. 이 흰색은 가난하지만 이 화자가 아까 가난하다라고 이야기했지. 좁다란 방이었으니까. 하지만 순결한 화자의 내면을 상징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색깔 하나도 다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흰 바람벽에 희미한 15촉 전등이 지치운 불빛을 내어던지고 때그른 다 낡은 무명샤스가 어두운 그림자를 쉬이고. 자, 희미한 15촉 전등. 15촉 전등은 여러분 알전구 알죠? 그 알전구 하나가 이렇게 딱 달려있는 거야. 그거 하나로 비출 수 있는 방의 크기니까 방이 얼마나 작은 줄 알겠죠? 네. 자, 그렇게 해서 이 15촉 전등도 뭔가 화자의 처지가 가난하구나 라는 거 알려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때그른 다 낡은 무명 샤스. 돈이 많으면 새 거 사 입었겠지. 근데 다 낡은 샤스를 입고 있다라는 거 역시 가난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여기 하나 보면 15촉 전등이 있는데요. 우리 전등은 사물이에요. 그쵸? 자, 근데 그 전등, 사물이 뭘 내어 던지냐면 지치운 불빛을 내어 던진대요. 지친 불빛. 자, 표현상의 특징. 뭐가 나올까요? 전등이 지쳤어. 전등이 지친 불빛을 던지고 있어. 이거 뭐예요? 의인어죠. 이 부분에서 의인어가 쓰였습니다. 네. 자, 그리고 때그른 다 낡은 무명샤스가 어두운 그림자를 쉬이고. 자, 그 낡은 무명샤스가 어두운 그림자를 내비치고 있대요. 네. 그래서 보면은 화자의 그 방의 모습이 어떠냐면 지친 불빛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두운 그림자. 그래서 방이 조금 어둑어둑한 그림자가 이렇게 쫙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습을 보고 뭘 파악할 수 있었냐면 화자가 굉장히 곤궁한 처지에 있구나라는 거. 이거를 알 수 있었어요. 화자의 처지가 가난하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뭘로 나타냈냐면 이렇게 불빛, 그림자와 같은 시각을 통해서 나타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공공한 처지와 화자의 쓸쓸한 정서를 얘는 시각적으로 형상화했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또 달디단 따끈한 감주나. 자, 달디단 따끈한 감주. 달다 감각 뭐지? 미각이죠. 따끈하다 촉각이죠. 네, 그래서 감각이 굉장히 다양하게 쓰이고 있는 거 볼 수 있어요. 시각도 있고 미각도 있고 촉각도 있고. 자, 어쨌거나 얘는 이렇게 공궁한 처지 쓸쓸한 정서 속에서 무엇을 떠올렸냐면 달디단 따끈한 감주. 한 잔 먹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이 달고 따끈한 감주는 우리 아까 봤던 지친 불빛, 어두운 그림자 얘네와는 좀 대조되는 느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치? 그래서 뭔가 화자의 그런 소망, 작은 소망, 지금 이게 따끈한 감주나 하나 마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소박한 소망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먹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네 가지 외로운 생각이 헤매인다. 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 시는 화자의 감정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다. 네, 돌려 말하지 않아요. 직접 드러내고 있어요. 아까도 이렇게 쓸쓸하다, 외롭다 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네. 자, 이렇게 해서 화자는 여기까지. 현재 나의 처지가 어떻습니까? 저녁에 좁다란 방에 등불 하나 이렇게 의지를 한 채 흰 바람벽에 이렇게 바라보면서 외로운 생각들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그 다음 보면 실행을 봅시다. 그런데 라는 말이 나오네요. 선생님이 항상 이런 접속사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치?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데 이것은 또 어인일인가? 이 흰 바람벽에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있다. 자, 뭔가 전환되는 느낌 받으셨어요? 자, 우리 아까 1행에서 6행까지는 그 흰 바람벽에 어떤 나의 쓸쓸한 감정들이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었거든요. 그쵸? 자, 그런데 이번에는 그 흰 바람벽에 뭐가 나타난다? 가난한 늙은 어머니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화자는 그 흰 바람벽이 영화관의 스크린처럼 이렇게 계속 장면이 바뀌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야. 화자의 생각에 따라서. 그래서 보면 시상 전환되고 있고요. 그 흰 바람벽에 늙은 어머니가 있대요. 자, 그 늙은 어머니 그리우니까 떠올랐겠지. 그치? 그래서 이 늙은 어머니는 화자에게 있어서 그리움의 대상이 되겠고요. 자, 이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시퍼러둥둥하니 추운 날인데, 자, 시퍼러둥둥하다. 이거 시각이죠. 그치? 근데 뭔가 그 시퍼러둥둥하니 춥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냥 추워 이거보다는 시퍼러둥둥하게 추워 해서 뭔가 더 추운 것 같은, 왜 우리 겨울에 나가면 손과 입술이 파래지는 그런 느낌이 지금 들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시퍼러둥둥하니 추운 날, 이 부분은 원래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춥다라는 거야. 춥다라는 거는 촉각이죠. 근데 그것을 시퍼러둥둥하다라는 색깔로 나타내고 있어요. 촉각의 시각화가 쓰인 부분이겠죠. 그죠? 자, 그 시퍼러둥둥하니 추운 날에 차디찬 물에 손을 담그고, 자, 차디찬 물이다, 물이 차갑다, 여기도 촉각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무며 배추를 씻고 있다. 어머니의 삶이 굉장히 힘든 게 느껴지죠. 자, 그리고 또 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자, 사랑하는 사람 두 번째. 그리움의 대상이겠네요. 자, 내 사랑하는 어여쁜 사람이 어니 먼 앞대 조용한 개포가의 나지막한 집에서 그의 지압이, 이 그는 누구? 어여쁜 사람. 이 어여쁜 사람의 지압이가 뭐죠? 아직도 지압이가 지의 아빠인 줄 아는 거 아니죠? 지압이는 남편을 얘기하는 거죠.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아니라 어떤 남편을 얻은 거야. 다른 사람과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지압이와 마주 앉아서 대국국을 끓여놓고, 자, 이때 대국국은 향토적 소재고요. 끓여놓고서 저녁을 먹는다. 벌써 어린 것도 생겼어요. 아이도 생긴 거야. 끼고 저녁을 먹는다. 자, 그래서 뭐냐,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무슨 상황이에요? 그리운 대상 첫 번째 어머니의 모습이 보이고요. 그리고 옛날에 내가 사랑했던 사람, 그리고 지금도 그리운 사람, 하지만 남의 여자가 된 그 사람을 떠올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특히나 이 사랑하는 사람의 이 모습이 어떠냐면, 지금 화자는 어떤 처지야? 굉장히 쓸쓸한 처지에 처해 있잖아.
짝만 없으면 괜찮은데 가난까지 하죠. 그치? 자, 그렇게 쓸쓸한 처지에 처해 있는 그 화자의 모습과 어떻습니까? 굉장히 반대되고 있네요. 대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네. 자, 근데 어쨌거나 되게 보고 싶었나 봐요. 모습이 떠올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나오네요. 그런데 한 번 더 시상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또 이즈마카야 어느 사이인가 이 흰 바람벽엔 내 쓸쓸한 얼굴을 쳐다보며 이러한 글자들이 지나간다. 자, 글자들이 지나간다? 말이 안 되지. 실제로는 사실 갑자기 집 벽에 글자들이 쏙 지나가는 건 말이 안 되죠. 자, 그럼 이거는 무슨 표현이냐? 사실 이 글자들은 화자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일 거예요. 그 화자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이 뭔가 글자처럼 나타나고 있는 표현인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 생각은 눈에 보이는 대상이 원래는 아니야. 그치? 우리는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추상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것이 글자로 지나간다. 글자는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는 거죠. 구체적인 거지. 그래서 추상적인 대상을 구체화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에 보면은 화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이나 느낌들이 실제로 내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막 생각들이 헤매는 것처럼 우리 아까 1행에서 6행 정도 그 부분에서도 뭔가 나의 외로운 생각들이 헤매인다 이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 추상적인 대상을 구체화한 게 되는 거죠. 추상적인 대상의 구체화가 쓰였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자, 나는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살아가도록 태어났다. 자, 지금 나와 있는 게 화자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인 거야. 근데 그 생각이 글자처럼 지금 표현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다시 보면 나는 화자겠죠. 자, 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게 살아가도록 태어났어. 나는 원래 이렇게 태어난 사람이야. 나란 존재는 원래 이래. 태어날 때부터 이랬어. 무슨 태도야? 숙명론적 태도죠. 그리고 다른 말로는 우리 이것을 운명론적 태도라고 또 이야기를 하죠. 네, 나는 원래 이래. 나는 이렇게 태어났어. 이거야. 자,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가슴은 너무도 많이 뜨거운 것으로 호젓한 것으로 사랑으로 슬픔으로 가득 차 있대요. 자, 지금 화자 뭐 하고 있냐? 나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 거야. 나를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나를 자각하고 있어요. 그래,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나를 위로하는 듯, 나를 울력하는 듯 눈질을 하며 주먹질을 하며 이런 글자들이 지나간다. 자, 두 번째 글자 지나갑니다. 이 두 번째 글자에서 핵심이 나와요. 자, 보면 자, 하늘이 이 세상을 낼 적에 자, 우리를 다 이제 하늘이 만들었다. 하늘이 창조한 걸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지. 자, 그 하늘이 이 세상을 낼 적에 그가, 이때의 그는 하늘 얘기하는 거겠죠. 자, 하늘이 가장 귀해하고 사랑하는 것들은요, 모두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한 그리고 언제나 넘치는 사랑과 슬픔 속에 살도록 만들었대요. 우리 아까 이 구절 어디서 보지 않았니? 가난, 외롭고 높고 쓸쓸해 넘치는 사랑과 슬픔 속에 사는 사람 바로 누구예요? 화자죠. 그치? 그러면 이 말은 간단하게 정리했을 때 하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라는 얘기야? 화자. 자기 자신이라는 얘기지. 하늘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 시가 아니라 떠나서 생각한다면 우리 사랑하고 아껴주고 귀한 애들한테는 어떻게 해주고 싶어요?
더 잘해주고 싶잖아. 뭘 외로움과 슬픔을 주고 싶겠어?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했을 때 사실 이것은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이걸 무슨 발상이라고 이야기하니? 말이 안 되니까 역설적 발상이지. 역설적 발상, 역설적 표현이에요. 사실 말이 안 돼. 하지만 이 화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 얘가 이렇게까지라도 생각을 하지 않으면 살아갈 힘이 있겠어요? 없지. 그치? 그래서 얘는 뭐 하고 있어? 자신의 운명을 수용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거죠. 아까 이야기했을 거야. 얘는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성찰하면서 그 자신의 당면한 현실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바로 이 부분인 거예요. 자기가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하늘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슬퍼할 것 없어. 라면서 극복 의지를 다지고 있는 거지. 이게 화자의 현실 극복의 방법인 거예요. 네. 자, 이렇게 하고 문장 끝났네. 것이다 하고 끝났어요. 근데 초생딸과 바구지꽃과 짝스가 당나귀가 그러하듯이 프랑시스 잼과 도연명과 라이넬 마리아 릴케가 그러하듯이 자 여기 표현법 보면 이것도 그러하다 열고 하고 있어요. 그치? 자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문장 여기서 분명히 끝났는데 뭐뭐 하듯이 점점점 이런 식으로 지금 매짐을 하고 있네. 도치법이죠. 그래서 열거와 도치가 일단 쓰였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고 자, 내용을 한번 보면 초생딸, 바구지꽃, 짝새, 당나귀 이런 애들 뭐란 얘기야? 얘네들도 나랑 똑같아. 하늘이 가장 귀해하고 사랑하는 것들이야. 그리고 또 하나 프랑시스 잼, 도연명, 라이넬 마리아 릴케 굉장히 유명한 문장가들이죠. 글을 쓰는 사람들이지. 그래서 얘네들 어떤 사람이야? 나처럼 고독하지만 높은 삶을 산 사람들이야. 얘네들도 하늘이 다 사랑하는 사람들이야. 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자는 자기가 처한 처지, 그 화자의 자신의 상황을 나한테서 끝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외적인 대상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바구지꽃, 초승달, 짝새, 그 다음에 여러 시인들, 이 외적 대상으로 확장을 해요. 그래서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아름다운 것들 그리고 내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그런 시인들 이런 사람들도 나처럼 다 이렇게 하늘의 사랑을 받아서 이렇게 쓸쓸하게 산 사람들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외적 대상들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서 이 화자는 살아갈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이렇게 힘을 내자. 힘을 잃지 말자. 나는 다 하늘의 불을 받은 거야. 하늘의 사랑을 받아서 이러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자, 이것을 이제 우리 시대와 한번 연관을 지어볼게요. 네, 시대와 한번 연관을 지어보면 우리 아까 그 외제적 관점을 통해서 이 시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을 한번 봅시다. 자, 백석은요 일제치하에서 살았거든요. 일제강점기 때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백석이 살았던 일제치하의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서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자, 고향의 이웃과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그들의 고통에 슬플 수밖에 없겠지. 이 시대에. 그쵸? 그래서 다 버리고 자기만 살겠다고 간 사람들, 친이라고 이랬던 사람들 잘 먹고 잘 살았을 거야. 이렇게 가난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움 속에서 살지 않았을 거야. 하지만 바르고 고결한 삶을 지향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 이 시대는 가난하고 외롭고 쓸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게 바로 당대의 현실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즉 화자는요. 이 부분을 통해서 가난하지만 정신적으로는 고결한 자신을 하늘의 사랑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운명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거. 네, 이게 바로 이 시인이 백석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였던 겁니다. 자, 내용은 어느 정도 다 이해가 됐을 것 같고요. 학습활동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다져보겠습니다. 자, 활동 1 보면 자, 크게 4부분으로 작품을 나눠봤어요. 시상의 흐름에 따라서 정서및 심리가 바뀌어가는 과정을 파악을 할 건데 자, 1에서 6행까지는 현재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좁다란 방에 흰 바람벽에 쓸쓸한 것들이 오고 가고 외로운 생각들이 오고 가고 그래서 여기에서 체크할 수 있는 화자의 감정은 쓸쓸함과 외로움이었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7행에서 16행 보면 흰 바람벽에 비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어머니가 보였어요. 그 시퍼러둥둥하니 추운 날에 무랑 배추를 씻고 있는 그 어머니와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다른 남자를 만나서 아이를 낳고 살고 있는 그 사랑하는 사람이 떠올랐죠. 자, 이때 느끼는 화자의 감정은 그리움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벽에 글자들이 지나갔죠. 네, 17행에서 23행까지는 글자들이 이제 지나가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떤 사람,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요. 그리고 외롭게 살아야 되고요. 쓸쓸하게 살아가게 태어난 사람이야 라면서 자신에 대해서 자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내 운명을 받아들이는 거지. 체념과 수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글자가 지나가는데 그 두 번째 글자 무슨 글자였어? 하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귀해하는 사람은 그렇게 외롭고 가난하고 높고 쓸쓸하게 살도록 만들었어 라면서 나의 삶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죠. 그러면서 나는 하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거야. 이러면서 자기 위안을 얻고 있는 요 흐름이었어요. 자, 여기 나와 있는 내용 학습 활동에 같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활동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이 작품에 화자가 하는 말이래요. 빈칸을 한번 채워보세요. 자, 채워보면 자, 저는 현재 좁다란 방에 혼자 있습니다. 자, 이곳의 흰 바람벽은 마치 극장의 영사막처럼 느껴집니다.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스크린처럼 뭔가 계속 장면이 바뀌고 있다라는 거. 자, 그 영사막에 떠오르는 대상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영사막 위로 사람들의 영상과 글자들이 차례대로 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저의 상념에 따라 저의 생각에 따라서 그 사람들과 글자들이 지나는 것 같다. 아까 표현 얘기했지? 추상적인 대상의 구체화. 가 이 부분에 쓰였다라는 거 하나 더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시상의 흐름 속에서 영상과 글자가 하는 역할을 한번 말해보자. 자, 영상과 글자는 화자의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그리운 어머니와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쵸? 그리고 또 하나 화자의 쓸쓸한 내면을 비추는 역할 하고 있다라는 거. 자, 두 번째, 화자가 깨달은 바를 영상막에 흘러가는 글자들을 활용해서 말해보자. 자, 화자는 자신의 내면을 비추는 흰 바람벽에 떠오르는 글자들을 통해서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한 삶이 자신의 운명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치? 운명론적 태도 보였어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것을 토대로 자신의 삶을 위로하고 극복하는 깨달음을 얻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이 작품의 특징적인 표현이 내용을 형상화하는 데 기여하는 바를 알아보자. 자, 다양한 감각적인 이미지들이 나왔어요. 그지? 여기 보면은 뭐 시각, 그 다음에 뭐 미각, 촉각 이런 애들이 막 나왔는데 자, 이것들을 살펴보고 이것이 배경의 분위기와 화자의 처지를 드러내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해보자. 자, 이 부분을 보려면 우리 1행에서 6행 부분을 다시 한번 좀 기억을 해주면 좋을 텐데 1행에서 6행에 이런 부분이 나왔어요. 지치운 불빛, 어두운 그림자 이런 거 다 시각적으로 형상화한 거거든요. 자, 그리고 또 이런 것들도 나왔어요. 달디단 따끈한 감주. 자, 얘는 미각과 촉각이 쓰였어요. 자, 그리고 이때 시각적으로 나타난 것과 미각 촉각으로 나타난 이 시어들이 서로 느낌이 어떻다. 대조가 된다. 라고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러면서 화자의 소박한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요 내용을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보면 이 작품은 서사적인 진술로 내용을 전달하면서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자, 이거는 뭘 생각하면 되냐면 초반에 설명했던 니은다의 현재형 서술 사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현재형 서술 사용을 하면서 리듬감 형성하고 있다. 이 내용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활동 네 번째 있는 거는 우리 같이 만나서 한번 다시 복습하면서 연결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할 거고요. 자, 여기까지 학습활동 내용 정리해서 선생님한테 검사 받으면 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 다음 강의에서 만나겠습니다.